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사태 핵심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도주 시도를 하려다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탈옥 계획을 세운 후 실행도 전에 발각된 건데 도주 미수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제75주년 재헌절을 맞아 국회의사당에서 경축식이 열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소 개헌을 제의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번 논의는 되지만 무산되고 있는 개헌, 이번엔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재헌절마다 등장하는 개헌 선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개헌 가능성을 물으면 학계는 이제 진저리 칠 정도라는데 자세한 내용 서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간 9차례나 바뀐 헌법. 이후 30년 넘게 정체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정치권 개헌 언급만 36년째. 지금은 재헌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공간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 당시는 민주화에 방점을 찍었으니 실정에 맞게 분권 중심으로 헌법을 고치자는 게 역대 국회의장 도돌이 멘트. 여야가 미적거리는 이유도 나름 있습니다. 국회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면 300명 중 110명의 지지를 받아야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고 200명이 찬성해야 입법부 문턱을 넘습니다. 이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데 국민 절반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입니다. 국민 투표는 둘째치고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던 일로 덮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기회를 틈타 탄력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당시 보수 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을 겨우 지키며 한편의 서사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안은 여야 절충이 가능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상대항에 국한해서 헌법을 개정.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국회 출입기자와 학자 10명 중 9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정작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비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을 개정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실질적으로 뭐 대단히 개선되는 게 있을 것인지 또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일부는 노무현 정부가 주 5일제를 추진하며 재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부터 복구해 헌법 가치부터 되새기라고 말합니다. 정계 원로 사이에선 정치의 신뢰 제고와 권력기관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진부한 설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를 이룩한 이 시대의 국민들의 요구를 통찰하여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숙고와 토론을 거듭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 깊이 없이 개헌을 말하기보단 필요성부터 절감해야 할 시기입니다. 법률방송 서태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은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 얘기입니다. My name is Michael Schofield, and I'm a fugitive. 3 weeks ago, I was in a Panamanian prison. 사형수 친형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의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한 장면입니다. 교도소 탈옥 계획부터 성공까지의 과정을 실감나게 구현해내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바 있는데요. 탈옥을 위해 16kg까지 감량했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대도 조세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지강원. 이들 모두 1990년대 탈옥을 시도해 성공한 범죄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선 교정당국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범죄자들의 탈주 시도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번 김 전 회장의 탈옥 시도는 동료 수감자의 입을 통해 탄로났는데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그 계획이 매우 과감하고도 꼼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이던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에게 금치 30일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치란 수용자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구치소의 징벌은 징벌대로 이뤄지는 한편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선 김 전 회장에게 도주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가운데 일단 검찰은 도주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미수란 범행에는 착수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주미수죄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배적 의견입니다. 범죄는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그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미수죄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를 위한 최소한의 실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 미수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범행의 준비 과정, 즉 예비 음모 단계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특별히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주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 과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김 변호사의 말은 도주를 계획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도주 원조, 즉 범죄자 도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도주에 대해선 미수죄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도주 계획만 세운 행위는 예비 음모 단계로 볼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행의 착수 시기와 범위 여부에 따라 도주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탈옥을 위해 돈이 전달된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행위를 가지고 도주 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도주미수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던 김 전 회장의 도주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시도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자승자박,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요?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법무부 엘리엇 판정 불복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일단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변호사님, 사건 개요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이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둑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그 범람한 물로 인해 순식간에 침수가 되고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좀 인명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지금 누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죠? 네, 이번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 충북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사고 원인과 지하차도 및 제방의 관리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이고 정부도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고동 지자체의 책임 소재 등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서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사건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족들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지자체장 등을 고발을 지금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좀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먼저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 등을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공중이용시설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히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도 안전조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나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각 기관장들에 대한 이 첫 중대시민재해 이제 여부를 인정할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법무부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명 엘리엇 소송인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엘리엇 소송에 대해서 사실관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201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을 지급하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주주로서 제일 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불합리하다고 반대를 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6월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서 청구 금액의 7%인 5,358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 원과 지연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서 총 1,3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네, 이 판결이 나고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슈가 됐는데요. 직후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대처 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 내용과 향후 전망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정정과 해석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해서 정부에게 책임을 기속시키는 점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존대한 하자가 있으며 판정에 영국법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거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의 손해액 계산에 60억 원 정도의 오류가 있고 이자 지급을 원화와 달러 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문에 대한 정정과 해석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국민의 세금이 유출되지 않고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서 엘리엇 사건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엘리엇 판정에 대해서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 및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국제 투자 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승소하기를 바라고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송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일단 경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여러분, 사업적으로 또는 일상생활 중 곤란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나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등 해당 영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각 전문가마다 요구하는 수임료도 다르고 또 업무하는 방식도 달라서 누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수임료를 무조건 낮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또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문가의 수임료 어떻게 산정이 되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의 수임료 먼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상당히 날카롭네요. 네. 수익률 상정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먼저 이제 보다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소송 사건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소송은 주로 이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이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되죠. 성공보수는 해당 사건의 결과가 이제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업무량에 따른 금액은 결국은 이제 업무 시간 곱하기 그리고 그 자원의 양입니다. 근데 이제 자원의 양의 경우에는 로펌에서는 이제 각 변호사마다 이 사람은 이제 1시간당 얼마 정도의 변호사라는 것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정된 시간 이상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로펌에서 사실 부담을 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사전에 좀 공유해주지 않은 정보 때문에 갑자기 일이 확 커지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이랑 이제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업무 수요가 많고 의뢰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또는 신상에 미치는 효과가 클수록 높은 금액이 측정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 단순 뭐 일반 원리대로 뭐 업무량 그리고 업무 경험 뭐 이런 거에 또 비례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무사님의 수임료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도 역시 뭐 세무사님마다 하는 업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세금을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납세자분들은 단순하게 동일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법인세를 신고하느냐 아니면 재산세를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입되는 시간이 전혀 천차만별이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큼 인건비가 좀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세금 신고에 대한 얼마만큼 또 리스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요소를 좀 복합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날카로웠나요? 네. 좀 더 실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뢰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또 되지는 않는지 뭐 또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서 이를 수임료보다 더 높게 산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우선 뭐 그런 사례를 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명확히 들어본 적만 있는 거고 이제 의뢰인과 이제 사적인 대화 중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와 관련된 대화 중에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인 직업, 주소, 자동차, 뭐 골프 등 뭐 이제 취미 생활 등을 확인을 하면 이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뢰인분 외에 이제 대신 뭐 수임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좀 확인을 하고 이들이 뭐 이런 수임료를 대신 지불해 줄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의뢰인이 답변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어떤 분이 뭐 이제 들어왔다 나가면서 뭐 쪽지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소가 어디래? 그러면 그 집값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조회해서 뒤에 이제 데스크 그 회의실 상담실 밖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런 부동산 시세라든지 뭐 전세인지 자가인지 뭐 등기부도 떼보고 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 재산이 나오고 1시간 정도의 상담이 끝날 때쯤이면 이분이 좀 지불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수임료를 좀 높게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변호사들이 하면 면이 상한다는 이유로 이제 직원한테 이제 토스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인이 재산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임료를 좀 높게 하는데 이런 사례는 이제 뭐 기업 고객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뭐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로 뭐 성범죄나 뭐 마약 사건 뭐 이렇게 한 건씩 딱 수임해서 종결이 되고 이제 의뢰인과 관계가 종료되는 뭐 이런 사건들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례가 어쨌든 좀 없진 않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상당히 치밀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세무사업계는 또 어떤지 궁금해요. 또 의뢰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이 세무 업무도 좀 수임료가 좌지우지가 되나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납세자가 얼마큼 억울하신가, 네. 과세한 적이 얼마큼 납세자분을 괴롭혔는가 이런 걸 주로 측정을 하고요. 저기 양심에 비추어 승인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재산 상태라는 뭐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납부할 때 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부동산을 양도했었는 세금의 신고에 대한 것보다는 10억, 100억을 했었을 때에 대한 세무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본 거니까 그런 재산가액, 즉 신고해야 될 그 소득의 과세 기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수수료하는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 외에 아무래도 의뢰인께서 이제 또 정규적인 세금 신고를 놓치셔 가지고 뭐 기한 후나 무신고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을 때는
저희도 이제 업무를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고 거꾸로 이제 과세관청도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 본 거니까 그렇게 어떤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리고 재산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의뢰인들로서는 사실 이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문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낮은 수임료를 요구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그 좋다 아니다라는 것도 워낙 상대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전문가분들은 납세자분의 업무를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맞는지가 좀 중요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그 세금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뭐 1,000만 원 주시는 분이 좋다, 뭐 100만 원 주시는 분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나와 얼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고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맡기시는 게 맞고요. 뭐 통상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좀 더 높은 거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준점이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경험치는 많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세무대리나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끝까지 추천오시는군요. 네, 가령 이제 변호사 사무실의 현실적인 이제 최소 인원 단위, 최소 단위는 뭐 그보다 더 작은 곳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30평대 중반 정도 되는 뭐 여기 뭐 교대나 서초동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 3분이서 직원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 이제 대로변이 아닌 그 뒷라인에 이제 건물 35평이면 약 월세가 35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관리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직원당 인건비는 뭐 연차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뭐 200에서 300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직원이 있으면 그 인건비 그 직접적인 급여 외에 뭐 다른 부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달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영업 시간이 약 이제 근무 시간 생각하면 160시간 정도라고 할 때 한 시간당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그 수임료는 받아야지 그 원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또 네트워크 구축하고 뭐 하려면 활동비도 필요하겠죠. 이런 거 고려하면 한 시간에 20만 원 정도는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330만 원의 그 소송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 사건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15시간 이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야근을 막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죠? 네, 오늘 어느 방송에서도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인 답변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시간당 급여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냥 어쨌든 저희 세무업계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다 본 거니까 저희는 인건비 비용이 가장 크거든요. 실제로 세무업계에서 세무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아마 조정료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할 때 받게 되거나 소득세 신고하면서 받게 되는 저희 조정료가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적인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고 업체에 따라 조금 더 다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기장업체 100개 정도라고 한다면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조정료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료 수익을 기반으로 세무업계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일반적 경우가 아닌 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전문가의 수임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